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제1회 중간고사 메가랜드 중간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시험 범위는 이제 총론하고요, 경제론 중에서 수요 공급까지 총론하고 수요 공급까지고요. 그 문제 이제 20문제 푸실 때 유의할 점은 꼭 시간 측정해서 문제 풀이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유의할 점은 답안지까지 제출한다는 느낌으로 답안 작성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답안 작성하면서 아까 보니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잘못 작성하시면 수정 테이프 쓰는 연습도 지금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3번 체크해야 되는데 2번 체크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번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3번 체크하는 거, 그것도 연습해 보시고, 답안 작성을 다 하려면요, 일단 모든 문제를 다 푼다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실전에 가시면 어떻게 문제를 푸시면 좋으냐면요, 요 방법 한번 여러분들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개론하고 민법 이렇게 있으면 실제 시험에서는 40문제 해서 총 8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동산학 개론에서 맞추라고 서비스로 주는 문제가 있겠죠. 예, 그게 한 20문제까지는요. 크게 많이 생각 안 하시고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저한테 실제로 개론을 먼저 풀어야 됩니까? 민법을 먼저 풀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개론부터 먼저 풀고 민법부터 먼저 풀고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개론에서 20문제를 추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20문제를 먼저 푼다. 먼저 풀고 조금 더 풀고 싶어도 스톱하시고 민법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난이도 그 상을 잡는 거예요? 하를 잡는 거예요? 당연히 하를 잡는 겁니다. 지문 긴 거 짧은 거, 자신 있는 파트, 자신 없는 파트, 자신 있는 파트. 근데 혹시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총론하고 경제론이 좀 약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 뭐 8번부터 10번 이상부터 푸셔도 먼저 시작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좀 투자론이 약하신 분들은 중간에 다 투자론 다 건너뛰고요. 금융론, 개발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가셔도 관계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신 있는 파트, 쉬운 파트, 그다음에 난이도 하짜리를 갖다 먼저 잡아서 20문제 풀고 그다음에 민법 20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과락을 면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10문제씩을 더 푸는 겁니다. 난이도 중정도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난이도 나중에 10문제씩 난이도 상짜리는요, 마지막에 시간이 나면 풀고 시간이 안 나면 찍는다라는 자세로 임하시면 됩니다. 근데 부동산 학개론은 요 작업하기가 상당히 쉬운 게, 일단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계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한 네다섯 개, 그거 빼고. 그다음에 너무 이제 자신 없는 파트나 힘든 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거 빼고. 그러니까 난이도 상을 식별하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는 최악의 경우에는 찍는다라는 생각.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문제를 다 푼다라는 느낌보다는 과목당 한 30문제 잠깐 넘기는, 한 30개에서 32문제 정도 푼다. 8문제는 그냥 찍는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중간고사를 푸실 때도요, 그 1번부터 먼저 문제를 풀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요. 중간중간 한 10개 정도부터 먼저 푼다 해서 이제 절반 정도 먼저 이제 쉬운 거, 짧은 거 확보를 좀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최악의 경우에 찍는다.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찍는다. 그런 자세로 시간 배분을 해가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개, 20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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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요 법칙을 한번 지켜서 문제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해설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의도가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알고 계신 내용들이 갑자기 탁 안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걸 갖다가 몰라서 틀리는 게 시험장에 가시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틀리는 것 중에 뭐 물론 난이도 상짜리 안 푸는 문제가 틀릴 수 있다 하더라도요, 이 중에서 틀린 것들은 아는 건데, 뻔히 아는 건데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최소화하시면 합격에 좀 더 가까워지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렇게 문제 풀고 해설하고 문제 풀고 해설하고 이런 시간을 정말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번부터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다음 중 그 내용의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내용의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일단 칠번 보시면요, 우리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복합 부동산은 뭐냐면, 복합 부동산은 두 글자고요. 복합 개념은 네 글자잖아요. 예. 얘는 토지하고 건물을 결합시키는 부동산이에요. 토지하고 건물을 일체로 보는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물리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3개 나오면 말 길게 복합 개념, 2개 나오면 말 짧게 복합 부동산,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었고, 법률적 개념에는 2개 암기해야 되고요. 경제적 개념에 5개 암기해야 되고요. 기술적 개념에 4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협의 광의,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 협의광의는 법이고요. 자산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은 경이고요. 자연공간, 위치환경은 기술적 또는 기술적을 물리적 측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먼저 4번, 5번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랬죠. 그럼 뭐가 돼야 되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돼야 됩니다. 틀렸죠? 예. 그리고 복합 부동산 그랬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 그래서 4번, 5번은 두 개가 뭐였다? 바뀌었다.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법경기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 따라해보세요. 자산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자인 나오면 안 됩니다. 자인이. 자산자본입니다. 오케이? 예, 두 번째, 물리적 개념을 좀 따라해보세요. 자연공간, 위치환경. 따라서 1번과 2번에는 누구 자리와 누구 자리가 바뀌었냐면 자연 자리와 자산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자산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 경제적 개념, 자연공간, 위치환경이 물리적 개념이 됩니다. 법률적 개념에는 협의와 강의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 대답 한번 해봅시다. 토지와 거정청물이 뭐죠? 이게 협의예요. 그다음에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준부동산이죠. 그럼 협의에 준이 합쳐지면 이걸 뭐라 그래요? 광의. 어쨌든 협의, 준, 광의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 따라서 이 문제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셨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취지를 알려드립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복합 개념에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있는데 법 2개, 경 5개, 기 4개를 갖다가 완벽하게 정리하셔야지 이 문제 맞출 수가 있고요. 그거 한 글자도 빠지지 말고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2번 문제입니다. 다음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한 것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7번 보시면 토지 정착물은요. 독립 정착물이 있고요. 종속 정착물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토지 정착물은 종속 정착물이에요. 근데 독립 정착물이 딱 4개 있습니다. 몇 개? 자, 저 따라하세요. 저 따라하세요. 예. 건물. 명인방법 미분류 가실. 명인방법 수목 등기 임목. 타인 토지 농작물. 자, 그럼 제가 지금 중요도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건물은 그냥 건물로 나오는데요. 명인방법은 미분류 가실만 돼요. 명인방법은 수목도 돼요. 명인방법은 미분류 가실도 되고 수목도 되고 그래요. 근데 등기에는요 임목만 돼요. 등기에는 미분류 가실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본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은 종속적인 농작물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땅이 누구 땅이냐면 갑 땅이에요. 갑 땅에다가 갑이 농작물을 재배했어요. 이건 누구 거야? 갑 거지. 그래서 본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은 갑 거, 종속적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땅은 갑 땅인데 을이 농작물을 재배한 거예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 땅에 타인 토지예요. 자, 그럼 이 갑을 토지 소유자라 부르고요. 을을 뭐라 부르냐면 경작자라고 불러요. 이때는 토지 소유자께 아니고 누구 거죠? 경작자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구 농작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땅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했느냐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본인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했으면 본인 거니까 종속이고요. 여기서는 독립을 얘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 아니라 어느 토지에서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어쨌든 자, 한숨 쉬지 마시고요. 독립 한숨 쉬지 마시고 독립정착물 4개를 저랑 지금부터 함께 지금 하면 돼. 지금 하면. 자, 따라하세요. 건물. 명인방법 미분류 가실. 명인방법 수목 등기 임목. 좀 이상한데 다시. 명인방법 수목 등기 임목. 타인 토지 농작물. 반드시 타인 토지 농작물 하셔야 되지 본인 토지 농작물 하시면 안 돼요. 예. 이 문제 답은 몇 번? 5번. 오케이. 다음 문제. 자, 정착물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5개가 쭉 나오는데요. 자, 7번 보시죠. 어떤 게 정착물인지, 어떤 게 이번에는 동산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토지 정착물이 아니라 부동산 정착물이에요. 부동산 정착물 파트에서는 정착물과 동산을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설명 좀 드릴게요. 정착물로 취급되면 부동산이에요. 그냥 얘는. 부동산 일부입니다. 부동산 팔리면 매수자에게 소유권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 어떤 거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임대인 정착물, 그리고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 싹 다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이거 할 게 아니고 동산 세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산 세 개. 이거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가식 중인 수목. 그러니까 임차인 정착물이나 경작 수확물이나 가식 중인 수목은 정착물이 아니라 뭐로 취급한다? 동산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부터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정답은 이 문제 몇 번? 3번입니다. 3번. 경작 수확물 찾았습니까? 임시적으로 심어놓은 가식 중인 묘목, 임차인이 설치한 농기구 저장을 위한 창고, 이런 것들이 임차인 정착물이에요. 그런 것들은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해야 돼요. 붓대고 동산으로 취급된다 해야 돼요. 동산으로 취급된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동산 3종 세트, 경작 수확물, 가식, 임차인 이런 말이 뜨면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동산. 그래서 이게 시험지에서 요 글자가 보여야 돼. 부동산이 아니라 얘들은 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1번 아까 했던 거죠. 토지 정착물 중 건물, 명인방법 구비한 묘빌리 가실, 소유권 보존 등이 된 임목, 명인방법 구비한 수목, 권원에서 나왔네. 타인 토지에서 제외되고 있는 농작물 등은 토지와 독립적으로 취급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리고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은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되는 거 맞습니까? 예. 4번. 물리적으로 훼손 없이 제거가 가능하면 원래는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도 기능이나 효용이 감소한다면 이는 동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거가 쉬우면 뭔데? 동산인데 그놈 제거했더니만 효용이 너무 많이 떨어져. 그럼 걔는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정착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쭉 가시다가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는 일단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매수인의 것이 된다. 매수자에게 소유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착물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은 토지 정착물 중 독립으로 취급되는 거 4개 한번 더 정리를 해본 거고요. 2번은 정착물이에요. 근데 5번도 정착물이에요. 근데 4번도 정착물이에요. 싹 다 정착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분명할 때 정착물 맞고요. 효용 감소하면 정착물 맞고요. 이런 것들 정착물 맞다고. 정착물을 자꾸 공부할 필요가 없다니까. 다 정착물이니까. 우리는 동산 3종을 암기하자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산 3종 어떤 말이 나온다? 임차인 이런 말 뜨거나 경작 수확물 이런 말이 뜨거나 가식 이런 말이 뜨면 이거는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동산. 이 문제는 3번. 하실 수 있겠죠? 예. 4번. 뭐 찾으라는 얘기냐면 지목 찾으라 그랬어요. 지목. 여러분들 지금 시험지 4번 보고 계시는 거 맞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지목을 28개 불러드릴 거거든요. 지금 한번 써보세요. 28개 다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한번 썼던 거랑 쓰지 않은 거랑은 큰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한번 써봅니다. 마음의 준비 되셨어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끝입니다. 유원지까지. 자, 그러면 쓴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천천히 한 개씩 시작. 전, 아니요, 천천히 너무 빨라. 시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고 읽으신 게 지목이에요. 그럼 질문. 자, 한번 봅시다. 하천이라는 지목이 있었나요? 오케이. 학교용지라는 지목이 있었나요? 오케이. 없었어요. 유적지. 본 거 같지? 아니야. 유원지 있었어. 유원지 있었고 사적지 있었어. 유적지는 없대니까. 그랬대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본 거 같으면 절단 나는 겨 이게. 유적지 없어요? 유원지는 있었어. 사적지는 있었어. 근데 유적지는 없었어. 유적지 때문에 땡. 오케이? 자, 묘지 있었나? 있었어요. 잡종지 있었어요. 사찰용지 있었지. 사찰용지 없었어요. 종교용지.
이러면 사로 시작하는 게 사적지 있었어. 사적지. 어? 종교용지 있었어. 근데 사찰용지,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지목 없습니다. 오케이? 국어 있었나요? 제방 있었나요? 유지 있었나요? 오케이, 다 있었어요. 정답 몇 번? 3번. 대 있었나요? 아, 있었어요. 공장용지. 있었어요. 택지. 택지 지목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택지 지목 아닙니다. 전. 오케이. 답. 오케이. 저수지. 저수지 지목 아닙니다. 저수지 아니고요. 유지 했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유지. 저수지를 나타내는 지목은 유지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Understand?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집에 가셔서는 어떤 작업을 하시면 좋으냐면요. 이 지문 5개 중에 지목만 한번 밑줄을 그어보는 거죠. 지금 하지 말고. 지금 하면 금방 했으니까 이게 실력이 안 나와. 집에 가서 요거 둘 다 밑줄. 요것도 앞에 거 2개 밑줄. 요거는 3개 다 밑줄. 요건 앞에 거 2개 밑줄. 요것도 앞에 거 2개 밑줄. 그러면 뒤에 그 있는 뭐야? 저수지, 택지, 사찰용지, 유적지는 지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지목인 것과 지목 아닌 것은요. 한번 써보고 한번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예. 4번의 정답 몇 번? 3번. 오케이. 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부동산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7번 보시고요. 유휴지할 때는 유만 기억하시면 돼요. 놀고 있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놀리고 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돼 있죠. 예.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은 이름이 뭐죠? 그렇지. 휴한지. 휴한지. 자, 그러면 뭐랑 뭐를 구분해야 되는데 휴한지와 유유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바람쥐 가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의 이름이 뭐고 유유지고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의 이름은 휴한지다 하시는 거. 두 번째. 택지농지 임지 용도지역 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도지역 간에. 자, 용도지역 내에서 바뀌는 토지가 있고요. 상호간에 바뀌는 토지가 있어요. 상호간에 바뀌는 토지는 후보지고요. 내에서 바뀌는 토지는 이행지입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용도지역 간에 변경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뭐가 맞아? 후보지가 맞아요. 뭐가 이행지예요? 후보지가 맞아요. 용도지역 내에서 바뀌는 게 무슨 지고? 이행지고 용도지역 간에 바뀌는 건 후보지가 맞아요. 근데 후보지는요. 반드시 지목 변경이 됩니다. 반드시 지목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후보지와 이행지는요.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 전환이 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목 변경이 되는 게 원칙인데 이행지 안에 자 보세요. 이행지 안에 주상공이 있었어요. 택지 안에 뭐 있었어요? 주상공이 있었죠. 근데 주거지의 지목이 돼야 상업지 지목도 되고 공업지 지목은 공장용지에서 장이야. 이때 여기서 여기로 바뀌면 지목이 안 바뀌어. 여기서 여기로 바뀌면 지목이 바뀌고 그래서 이행지에서 예외적으로 지목이 안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지는 세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목 변경이 되고 안 되고 되고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되는 게 원칙이지만 안 되는 경우가 딱 한 개 있다 없다? 있다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 택지 농지임지 상호간 세로가 바뀌는 게 무슨지 후보지 때려 죽여도 지목 변경이 돼요. 아시겠어요? 이행지 중에서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가고 상업지에서 주거지로 갈 때는요. 지목 변경이 안 돼. 물론 공업지로 갈 때는 지목 변경이 되지만 자 그럼 결론.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 변경이 되지만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지야? 후보지잖아.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 변경이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3번 빈지. 자, 빈지는요. 간조와 만조 사이가 아니란 말이야. 간조와 만조 사이는 간석지라고 따로 있어. 간조와 만조 사이 무슨 지라고? 간석지. 그래서 빈지는요. 자, 따라봐요. 만조. 등록지점. 만조부터 토지 등록지점 사이에 있는 토지가 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간조 알죠? 간조. 간조 아래는 언제나 바다. 간조 아래 어디라고요? 바다. 간조 만조 사이 간석지. 만조 등록지점 사이 빈지. 등록지점 위에가 토지. 그럼 제가 지금 말하는 등록지점은 뭐를 등록하는 지점이냐면 토지로 등록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조부터 토지 등록지점 사이 있는 토지가 뭐다? 빈지다.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봐요. 빈지란 만조와 등록지점 사의 토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틀렸어요. 사적 거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으로 누가 소유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거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2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3번 체크하신 분들은 약간 심각해. 왜냐하면 함정을 2개나 팠는데 2개 다 걸려야 돼. 어디서 손을 대야 돼? 자, 그럼 보세요. 빈지는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적 거래 대상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와 어디 사이다? 만조와 등록지점 사이 토지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3번 체크하신 분들은 3번 체크하신 거 옆에다가 심각 단계 발효됩니다. 심각 단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심각 1단계 발효됩니다. 예, 나중에 경계 단계로 가는 거야 지금. 지금 약간 주의보. 아직 경보까지는 아니고 주의보 발행됩니다. 4번.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건폐율이 축소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건부지는 원래 증가돼요. 건부지는 뭐 된다고? 증가. 아무 말이 없으면요. 아무 말이 없으면 건부지는 증가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건부는 뭐 된다?
증가. 원래 건물은 뭐 된다? 증가. 건물은 증가됩니다. 지금 미쳤나봐. 다시 할게. 건물은 감가됩니다. 쪽팔려. 다시 할게요. 예. 건물은 감가됩니다. 예. 건부지는 원래 낮에보다 비싸다, 싸다. 근데 이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 원래 알고 있는 건데. 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 쪽팔려. 다시 할게요. 예. 건물은 뭐 되는 거다? 감가. 건부지는 싼 게 원칙이에요. 그럼 누가 비싸요? 낮이가 비싸고 건부지가 싸요. 근데 예외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버려요. 그래서 규제를 강화해버립니다. 그럼 낮이 용도가 제한되면서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건부먼데 감가인데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 강화해버리면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 얘는 원칙 가야 돼? 예외 가야 돼? 예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건부 뭐 된다? 증가.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원래 건부는 증가인데 감가인데 정부 개입해서 규제를 강화하면 건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이에요. 5번은 공지하고 공한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공지하고 공한지. 자, 건폐율 때문에 짓고 남겨진 토지가 공지라면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는 땅이 공한지예요. 여기서는 보니까 지금 도시 토지란 말이 나왔죠. 방치란 말이 나왔죠. 지금 공지의 공한지예요. 공한지. 그래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요거 한번 구분해 봅시다. 놀리고 있는 땅이 무슨 지고? 유휴지고,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시기하는 토지는 휴한지다. 용도지역 간에 용도가 변경되고 있는 토지는 뭐가 맞긴 한데, 후보지가 맞긴 한데 요놈은 반드시 지목 변경이 된다 해야 됩니다. 빈지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 만조부터 등록 지점 사이 토지로서 사적 거래 대상이 아니다. 원래 건부는 증가인데 감가인데 지금처럼 단서가 뜨면, 규제를 했다라는 단서가 뜨면 건부 증가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토지 공지,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의 이름은 공한지. 여기서는 공지가 아니라 공한지라고 해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6번으로 갑니다. 자,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을 찾아라. 자, 7번 보시고요. 원래는 이게 전답이었는데요. 하천으로 변해버렸어요. 수변 밑으로 잠긴 토지, 이런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포락지. 포락지는 전답이 하천으로 바뀌어버린 땅을 말합니다. 1번 오케이? 네. 2번 고압 전선 아래의 토지를 뭐라고 그러죠? 선하지. 오케이. 선하지. 자, 여기 대지할 때 대자 오대자 나옵니까? 오대자 나옵니까? 예. 요런 토지는요, 좁은 접속면 가지고 있고 허가받을 수도 있다. 맹지는 XX고요. 대지는 OO예요. 그러니까 맹지는 그런 접속면도 있고 없고 허가받을 수도 없는데, 대지는 도로의 좁은 접속면이나마 접속면이 있고 허가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좁은 접속면 갖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 맞고요. 허가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맹지가 허가를 못 받지 대지는 허가받을 수 있으면 이것도 맞고. 3번 필지는 3차원 공간으로 표시하고 부동산 학이나 감정평가에서 중시되는 경제적 개념이다 라고 했는데, 7번 볼게요. 필지는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등기단입니다. 얘는요, 법적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 법적 개념. 획지라는 것은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뭐냐면 경제적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요? 경제적 개념. 자,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나 부동산학에서 더 중시되는 개념은 필지가 아니라 획지라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는 획지는 3차원 공간으로 표시를 하고요. 부동산학이나 감정평가에서 중시되는 경제적 개념의 토지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필지는 경제적 개념의 토지예요? 법적 개념의 토지예요? 법적 개념의 토지고, 우리나라 지적 제도는요, 아직까지는 필지를 3차원 공간으로 표시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적 제도는 수평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공간만 표시하고 있어요? 필지는 수평 공간만 표시되고 있어요. 3차원 공간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3차원 공간을 모두를 따져가지고 경제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감정평가에서 중시되는 개념은 필지다 획지다? 획지. 4번도 틀리고요. 5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거지가 상업지로 용도 변경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행제예요. 뭐가 뭐로 바뀌고 있다고요? 주거지가 상업지로 용도 변경되고 있다 그랬어요. 맞죠? 예. 주거지가 상업지로 용도 변경되고 있는 것도 이행지 맞죠? 근데 제가 아까 이행지 중에서 유일하게 지목 변경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주거지의 지목도 뭐고 되고요. 상업지 지목도 돼요. 둘 다 공장 용지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지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에서 상으로 가면 지목 변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결론 냅시다. 후보지, 세로가 바뀌는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 변경이 되지만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안 되는 경우 한 개만 예를 들면 뭐가 뭐로 갈 때? 주가 상으로 갈 때는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필지가 아니라 획지에 대한 설명이 돼요. 문제 답은 4번. 7번으로 갑니다. 자, 7번 보시고요.
자, 우리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파트 있었고요. 연립 있었고요. 다세대 있었고요. 다가구 있었고요. 다중이 있었어요. 자, 출발할게요. 자, 몇 개 층 그러면 5, 4, 4, 3, 3이에요. 시작. 5, 4, 4, 3, 3. 면적은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60 세 번 해주세요. 시작. 660, 660, 660, 330. 그리고 요것만 뭐였냐면 초과였어요. 뭐요? 초과. 나머지는 싹 다 이해합니다. 근데 좀 빨리 판단하는 방법은요. 5계층이 뜨면 무조건 뭐였죠? 아파트였고요. 초과가 뜨면 나머지는 다 이하예요. 330이 뜨면 다중이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일단 5개를 쭉 나열하시는 겁니다. 뭐 5개 시작?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이. 층수 시작. 5, 4, 4, 3, 4. 면적은 아파트는 없고요. 시작. 660, 660, 660, 330. 그리고 시작. 초가, 이하, 이하, 이하입니다. 초가 뜨면 무조건 연립이고요. 5계층 뜨면 무조건 아파트고요. 330 뜨면 무조건 다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미만이었죠? 300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연립이 떴죠? 그럼 뭐가 떠야 돼? 초과가 떠야 돼. 초과 있어 없어? 660 이하가 아니고 660 초과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660 이하고 4계층 이하면요. 이건 연립이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다세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 1번입니다. 예, 두 번째. 다가구는 3계층이고 660 이하 단독주택 맞습니까? 예. 다세대는 660 이하고 아까 했던 거 4계층 이하인 주택 맞습니까? 예. 다중이는 330이고요. 3계층 이하 맞습니까? 예.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1인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문제 답은 몇 번? 1번. 문제 답은 1번. 연립은 660 이하가 아니라 660 초과라고 해야 됩니다. 8번 문제. 다음 파생 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부동산의 특성을 올바르게 묶인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칠판 보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밑줄 그으셔야 될 단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본이익 밑줄, 운용이익 밑줄 둘 다 발생한다. 그다음에 요 밑줄입니다. 소모되지 않기 밑줄. 마지막입니다. 부동산 관리 밑줄. 여러분들 밑줄 하신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시작. 자본이익, 운용이익 다 발생하고 소모되지 않고 부동산 관리 무슨 성? 영속성.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아니면 몇 번? 이상 소리 하지 말고 1번 아니면 4번. 1번 아니면 4번. 두 번째. 자, 밑줄 긋습니다. 집약화, 공급 조절을 곤란, 소유 욕구. 자, 집약화되고요. 공급 조절, 특히 공급 조절이 곤란하고요. 저거 갖고 싶다. 소유 욕구가 강조되는 건 토지 특성 무슨 성? 부증성이 됩니다. 부증성. 정리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운영을 통한 소득이득과 처분을 통한 자본이득을 둘 다 얻을 수가 있으며 소모되지를 않고요. 부동산 관리 잘해야 되는 이유는 무슨 성? 영속성. 집약화를 해야 되고요. 특히 공급 조절이 어렵고요. 부족하니까 저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유 욕구가 증대되는 건 무슨 성? 부증성이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요. 희소하기 때문이거든요.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희소하고 갖고 싶어하는 소유 욕구가 생겨버립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두 번째. 9번 문제. 자,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했는데요. 일단 1번. 자, 부동성 때문에 밑줄 그어야 됩니다. 지역화, 국지화, 임장활동. 지역화, 국지화, 임장활동 밑줄. 자, 지역화, 국지화, 임장활동은 토지 특성 무슨 성? 부동성. 오케이. 두 번째는 자, 밑줄 그어야 됩니다. 감가상각 적용 배제,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 임대차 시장. 요거 무슨 성? 영속성. 오케이, 맞고요. 3번에 밑줄 그어야 됩니다. 생산비 법칙 적용되지 않게. 물리적 공급 곡선, 수직. 생산비 법칙 적용되지 않게 물리적 공급 곡선 수직 무슨 성? 부증성 맞고 밑줄 가야 됩니다. 원리나 이론 도출을 어렵게 밑줄 가야 됩니다. 외부 효과. 제가 4번이 정답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리나 이론 도출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무슨 성이 맞는데? 개별성이 맞는데 외부 효과는요. 부동성 때문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인접성 때문입니다. 뒤에 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개별성은요. 외부 효과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외부 효과는요. 부동성 아니면 인접성 관계되지 개별성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4번. 외부 효과는 부동성 인접성입니다. 5번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용도의 다양성은 우리가 1, 2월 과정에서는 제가 안 배웠습니다만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최유효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유효용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부증성과도 관련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자 따라해 보세요. 최유효용, 용도의 다양성, 부증성. 용도의 다양성이 최유효용에서는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요. 최유효용은 용도의 다양성, 하나 더 추가하자면 부증성. 어쨌든 답은 4번. 외부 효과는 부동성 인접성 때문이지 개별성과는 관계가 없다. 10번. 드디어 수요 공급 이론. 자, 유량의 개념과 저량의 개념을 비교하셔야 되는데요. 자, 유량. 자, 이거 한번 7번 보세요. 임대료 뭐? 유량, 임금, 유량, 신규. 요거 세 개 유량이에요. 근데 지금 뭐 우리 뭐 찾아야 돼요? 저량. 자, 재고 뭐? 저량, 자산, 저량, 인구, 저량. 그 저량 몇 개? 3개.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로 임대료 지대, 소득 수익,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신규 주택 공급량, 저량 변동분들은 유량이고요. 가격, 가치, 지가, 인구, 재산, 자산, 국부, 외채, 외환 보유액, 주택 재고량 이런 것들은 저량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유량, 저량 구분 못 하시는 분들 요 해당 부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쉬운 문제였어요. 만점 기대하고 낸 문제. 저량 3개. 답은 2번. 11번.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자, 7번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글자는 아파트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 왼쪽에 수요의 변화는 눈길도 주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수요량의 변화 요인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죠? 아파트 가격 해야 됩니다. 뭐 가격이요? 1번 답돼야 안 돼요. 안 되고요. 4번은요? 아니 4번 답돼야 안 돼요. 4번 왜 안 돼요? 예상 뜨면 안 돼. 5번 답돼야 안 돼요. 안 돼요. 5번 답 안 돼요. 왜냐면 오피스텔 가격이 뜨면 안 돼요. 아파트 가격이 떠야 돼요. 오케이? 그럼 아파트 가격이 뜬 게 몇 번 아니면 몇 번인데? 2번 아니면 3번인데. 여러분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문제를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3번 하거나 2번 해서 이렇게 3번이나 2번 중에 하나를 체크해서 혹시 답이 안 된 경우는 내가 용서를 하겠어요. 근데 1번이나 혹시 4번이나 혹시 5번 같은 거 체크하다가 제 눈에 오늘 띄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오늘 진짜. 여러분들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는 원인은 아파트 가격입니다. 아시겠죠? 가격대 뭐 붙으면 안 되고 예상 붙으면 안 되고 그게 다른 놈 가격 붙으면 안 되고 아파트 가격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눈에 띄지 마. 진짜 가만 안 둬. 진짜 서로 무한하지 맙시다 우리. 바꿔놔. 다른 거 정답 해당한 것처럼 그러니까 틀렸잖아. 틀렸으면 이렇게 맞는 것처럼 바꿔놔 이렇게. 괜히 눈에 띄지 마 진짜. 눈에 띄지 마.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자 여기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요. 얘는요 공급만 변화시켜요. 공급만. 그러니까 뭐와는 전혀 관계가 없냐면 수요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건축 기술이나 생산비는요 공급 고유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무슨 주택이요? 단독주택. 단독주택 가격은요 무슨 가격으로 봐야 되면 대체재 가격으로 봐야 돼요. 내가 뭔데 지금? 아파트인데 대체재 가격은요 수요의 변화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는 원인은 뭐고요? 아파트 가격이고. 한 번 더. 아파트 수요량을 바꾸는 원인은 뭐고요? 아파트 가격이고. 혹시 아파트 가격 말고 단독주택 가격, 오피스텔 가격, 빌라 가격 이런 것들이 뜨면 얘는 대체재 가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를 변화시키는 그런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한숨 쉬지 마시고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12번 가시면 다음은 주택시장에서 수요 곡선 D에 이동해 가는 그림이다.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7번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D0가 원래 수요 곡선이래. 그럼 이게 원래 수요 곡선 맞습니까? 자, 지금 요점 보이십니까? 요점 보이십니까? 요거는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곡선상인데 여기로 가면 자 A점 보이시죠?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증가해요. B점 보이세요? 거기다가 감소라고 적어놓으세요. 적어놨어요? 그리고 요 두 개 묶어가지고 수요량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뭐요? 수요량. 자,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가고 B점에서 A점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곡선상에서. 그럼 얘는 무엇이 변하는 건데? 수요량이 변하는 건데 하향으로 가야지 증가해요. A로 가야지. 상향으로 가면 감소가 되는 겁니다. Understand?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보세요. 해당 주택의 가격이 상승한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게 수요 법칙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많으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뭐가 감소한다고요? 수요량. 그러면 A점에 있던 게 어디로 가야 돼? B점. 따라서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여
이는 무엇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이다. 오케이. 답은 1번입니다.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거 맞고요. 가격이 상승하면요. 수요량이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감소점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틀렸을 텐데 왜 틀렸는지 확인합니다.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는 표시해놨죠? 자, 7번 보시죠. 그럼 다시. D0에서 D2로 가면 우측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수요가 망한 거고 증가. 요 왼쪽으로 가면 감소된 거 맞습니까? 좌측으로 갔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수요량이 아니고 뭐냐면 수요예요. 왜냐면 곡선 자체가 움직였거든. 맞아요? 자, 근데 천천히 대답해 보세요. 보조금 지급하면 수요가 증가돼 감소돼? 증가. 그러면 어디로? 우측. 그러면 D2로 가야 됩니다. 땡. 땡. 두 번째. 대체재 가격이 여러분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뭐 해야 돼? 증가.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증가. 대체재는 같은 방향이니까 D2로 가야 돼. 땡. 땡. 이번에 해당 지역이 주택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주택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수요가 뭐 되겠어? 감소.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럼 수요 감소 D1으로 갑니다.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사람들이 미리 사둘 거거든요. 그럼 수요가 증가됩니다. D2로 갑니다.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요. 우측 좌측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1번이고 조금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셔도 저한테 뭐 약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것처럼 아파트 가격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 거는 약간 어려웠던 문제. 답은 1번입니다. 13번 문제. 자, 보여야 됩니다.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하향으로 이동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은 수요를 뭐 시키는 요인? 감소시키는 요인 찾으라는 얘기죠. 예, 그럼 5번부터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10번. 보완제 가격과 내 거 수요는 반대로 움직여요. 보완제 가격이 뭐 되면 하락하면 수요가 뭐 되고 증가. 이자율이 하락되면 수요가 뭐 증가.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사둔다 그랬죠. 수요가 뭐 증가. 부동산 말고 다른 쪽이 불황이래요. 그럼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막 몰릴 거 아니에요. 수요 뭐 증가. 그런데 정상제를 가정했을 때는요. 소득이 많으면 감소되면 수요도 감소됩니다. 우리 수요 감소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수요 감소 요인. 그래서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보완제 가격 하락입니다. 수요 증가. 이자율 하락입니다. 수요 증가. 가격이 오를 것 같은 기대감 수요 증가. 대체 투자 시장 불황 수요 증가. 소득 감소는 수요 감소. 답은 1번입니다. 14번. 자, 다음 주택시장에서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 증가가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우측이니까. 자, 그럼 제가 물으면 대답하세요. 건설업체 수가 증가되면 공급 증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가 적게 되니까 공급 증가. 근데 이자율이 상승되면 공급이 감소. 이자율 상승은 수요 공급 모두 감소시켜요. 그다음에 4번에 원가가 절감되면 공급 증가. 토지 가격. 토지 가격은 대표적인 생산비를 말하는 겁니다. 아파트 짓는데 토지 가격은 대표적인 생산비 맞죠? 생산비가 하락하면 공급이 뭐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3번인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그냥 이자율이 자, 지금 보세요. 그냥 이자율 하락이 나왔으면 공급 감소가 맞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무슨 대출? 담보대출. 담보대출 이자율은요. 담보대출 이자율은 안타깝게도 뭐가 감소되냐면 수요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냥 이자율 했다면 공급 감소가 맞는데 담보 대출 이자율이기 때문에 요거는 수요 감소로 봐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공급에 뭘 찾아야 되는데 증가를 찾아야 되는데 요거는 감소고 그 감소도 공급 감소도 아니고 무슨 감소야? 수요 감소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냥 이자율 상승했다면 공급 감소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3번은 약간 거시기 한 지문입니다. 답은 몇 번? 3번 15번 문제로 갑니다. 15번 문제.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자, 시험 보세요. 시험 보세요. 뭐뭐가 불변. 이건 안 봅니다. 자, 뭐뭐 불변하면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뭐뭐 불변? 안 본다. 자, 손 준비하시고.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럼 가격 뭐? 하락, 양, 감소. 어때요? 맞죠? 예. 이번에 공급 증가 보면 돼. 깁스 증가 하셔야 됩니다. 자, 깁스 증가 하시고. 가격 뭐? 하락, 양 뭐? 증가. 맞고. 3번은 큰 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3번은 뭐 보고? 수요 증가. 4번은 공급 감소. 5번은 수요 감소 보시면 됩니다. 큰 것만. 그럼 3번은 수요 증가 보면 되니까 가격 상승, 양 증가. 어때요? 맞고. 4번은 깁스 감소해야 되겠네. 공급 감소니까. 가격 뭐? 상승, 양은 감소인데 가격 하락, 양 감소 그랬네요. 공급 감소만 보면 되니까 깁스 감소. 답은 몇 번? 4번이고요. 5번은 수요 감소니까 가격 뭐? 하락, 양 감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불변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작은 거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그래서 우리는 불변 안 보고 작은 거 안 봅니다. 그래서 누가 크다 그러면 큰 것만 본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많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문제답은 4번이요. 아파트 수요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은 기울기 수평 맞습니까? 예. 수평일 때, 즉, 문제 좀 있네. 16번에 정답이 몇 번 돼 있나요? 4번 돼 있죠? 자, 16번에 단어 좀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되면 돼 있죠. 예, 요걸 갖다가 공급이 증가되면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이 증가되면 이렇게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문제 좀 오타 같네요. 자, 공급이 증가되면으로 바꾸셨어요? 예, 바꾸고 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지다.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이죠? 예, 그때 공급이 많으면 증가되면 일단 가격은 안 물었는데 가격은 어떻게 되죠? 불변하고 양은 많다. 증가.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일 때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일 때는 양이 무조건 많다. 증가된다. 왜냐하면 공급이 뭐이기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에. 하지만 가격은 안 물었는데 혹시 물었으면 가격이 많다. 불변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1번은 맞고 공급이로 바꾸면 맞아요. 예, 2번. 공급의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식이잖아요. 수요가 증가돼도 뭐가 변하지 않는다? 양이 변하지 않는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양불변 알죠? 또 3번.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뭐? 변하지 않는다. 완탄일 때 가격 불변. 4번. 또 완전 탄력이네. 그죠?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죄송합니다. 요때는 더더를 묻는 문제네요. 수요가 많으면 증가되는 때, 공급이 많으면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면 기울기 가파르다, 완만하다. 완만하다. 기울기 완만하면 가격은 더 상승, 덜 상승. 덜 상승입니다. 탄력적일 때 가격 덜 변하거든요. 덜 상승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덜 상승이요? 예. 5번.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 비탄력적이다 그랬어요. 기울기 뭐죠? 가파르죠. 가격은 뭐? 더 상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외웁시다. 탄력적이면 가격은 어떻게 상승? 덜 상승.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더 상승.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이걸 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탄력적일 때 가격은 덜 변한다. 기울기 완만하기 때문에 정답 4번 처리하셔야 되고요. 1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요. 자, 보세요. 요거요. 암산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암산으로. 자, 요거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 200-p는 3p 이렇게 각기 한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400-p는 몇 p? 3p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요거 지금 진짜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몇 p?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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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p는 얼마? 200. 4p는 200? 그럼 p는 얼마? 50 좋아요. 50. 50을 아무 때나 더해봐세요. q는 얼마? 1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랑 요거를 같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400-p랑 3p를 같게 만들 겁니다. 암산으로 자, 몇 p? 4p. 좋아요. 4p 좋아요. 이거랑 요거를 같게 만들 거라고요. 4p는 얼마? 400. p는 얼마? 100. 오케이, 좋아요. p 100. 100을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그럼 q는 얼마? 300이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럼 대답합니다. 가격은 50에서 얼마로 갔어? 100으로. 그럼 가격은 얼마 상승? 50 상승. 양은 150에서 300 갔지? 양은 얼마 증가? 150 증가. 가격은 50 상승, 양은 150 증가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넘어가면 4p. 4p는 200, p는 50. 50을 대입하면 q는 150.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4p는 400, p는 100. 100을 대입하면 q는 300. 그렇게 해서 가격은 50에서 100으로 갔으니까 50 상승. 양은 150에서 300으로 갔으니까 150 증가. 답은 몇 번? 3번. 그렇게 푸는 건데 집에 가셔서 풀 때는 암산으로 요거 두 개 같게 만들어서 4p는 200 하고 한번 풀고요. 요거 두 개 같게 만들어서 4p는 400 하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답은 몇 번? 3번. 다 풀어갑니다. 18번 문제. 자,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수요의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비탄력은 수직 맞습니까? 예.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수량이 뭐 된다? 고정된다. 양불변 맞나요? 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탄력성이 0이면 뭐라 그랬어요? 완전 비탄력. 1이면 단위 탄력이고요. 무한대면 완전 탄력이고요. 0이면 완전 비탄력. 맞습니다? 예.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면 그랬습니다. 자, 10번 보시고요. 저한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 한번 얘기해 주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무엇의 변화율 분해? 가격의 변화율 분해 수요량의 변화율 그리고 절대값이라 그랬죠? 예. 근데 여기 얘가 1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얘가 많이 변하면 뭐고요? 탄력이고요. 얘가 많이 변하면 비탄력이에요. 그러면 근데 지금 수의 탄력성이 뭐라 그랬어요? 비탄력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많이 변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뭐하다?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누구 변화율보다? 가격 변화율보다 얘 변화율이 뭐하다? 작다. 거꾸로 해석하면 누구 변화율이 더 크다? 가격 변화율이 더 크다. 그래야지 비탄력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3번. 4번은 수직선이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완전 비탄력. 5번 한 번 더 해봅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7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무엇의 변화율? 공급 양의 변화율이죠. 맞아요? 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이번에 맞잖아. 탄력적이면 얘 변화율보다 누구 변화율이? 얘 변화율이 더 크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밑에 있는 가격 변화율이 더 크면 탄력이고 비탄력이고 위에 있는 양의 변화율이 더 크면 탄력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번 더. 3번처럼 비탄력적이 되려고 그러면 뭐 변화율보다?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아야 됩니다. 거꾸로 해석한다면 누구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이 더 커야 됩니다. 오케이? 예, 그 문제 답은 몇 번? 3번 19번 문제.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먼저 정답부터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이 문제는 좀 쉬워서. 정답이 5번인데요. 일반적으로 장기에서 어디로 가면 단기로 갈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 됩니다. 단비. 단기로 가면 공급이 비탄력적이 됩니다. 예, 그럼 나머지 한번 볼게요. 완탄일 때는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맞나요? 예. 대체재가 감소한다. 대체재가 적어지면 수의 탄력성은 작아진다. 비탄력적이 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의 탄력성보다 자 보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의 가격 탄력성보다 뭐하다? 작다. 자 한번 해볼게요. 누구 탄력성보다 더 작다고요? 공급의 탄력성이 수의 탄력성보다 더 작다. 그럼 이 말은 공급이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누구 탄력성이 더 크냐면 수의 탄력성이 더 크고요. 공급의 탄력성이 작다 그랬으니까. 제가 오늘 배운 겁니다. 공급이 많으면 비탄력적이면 누가 세금 많이 부담한다? 공급자가. 그래서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다. 맞는 표현입니다. 4번. 임대주택의 수의 탄력성이 1인 경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탄력적일 때는 저가 정책이 좋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정책이 좋아요. 하지만 1일 때,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입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수입 불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 장기에서 단기로 갈수록 공급의 탄력성은 더 작아진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답은 5번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제가 계산 문제는 웬만하면 안 내려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계산 문제는 아니고요. 자, 7번 한번 보세요. 제가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수요에 가격 탄력성이 있고 수요에 교차 탄력성이 있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고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자, 7번 보세요. 첫 번째는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두 번째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여러분 절 보고 대답하세요. 내 거 가격, 내 거 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내 거 가격, 다른 놈 수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여러분들 교소용이가 과일값 같은 거 기억나세요? 예. 그럼 교차 탄력성은 뭐랑 비교해요? 0. 교소 0. 가격 탄력성은 뭐랑 비교해요? 1. 그럼 얘는요. 몇 프로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보다 크면 뭐고요?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얘는 탄력성 1과 비교해요. 근데 얘는요. 방향을 보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면 무슨 제?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니까 아파트 가격이 10% 뭐 했대요? 상승. 자, 아파트 가격이 10% 뭐 했어요? 상승. 다시.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했어요? 예. 근데 아파트 수요가 몇 프로? 5% 감소했어요. 아파트 수요가 5% 감소했어요. 자, 10번 보세요. 요거 아파트인가요? 그럼 이건 수요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얼마죠? 10분의 5. 얼마? 0.5. 왜냐면 여기 절대값 씌우니까. 맞아요? 0.5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럼 뭐? 비탄력.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아니면 몇 번? 2번 아니면 5번. 이번에는 아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나요? 이거 아파트인가요? 근데 밑에 가니까 오피스텔 수요가 몇 프로? 7% 증가했어요. 7% 뭐 했다? 증가. 자, 시험 보세요. 오피스 수요가 7% 증가했죠. 그럼 이건 교차 탄력성이 얼마냐면 0.7이에요. 얼마라고요? 질문. 이거 뭐였어요?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플러스. 무슨 제? 대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시험 보시고요. 자, 요거 제가 푸는 방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오피스 가격이 4% 상승했어요. 빌라 수요가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A 가격이 4% 상승했어요. B 수요가 2% 감소했어요. A 수요가 8% 감소했어요.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인지 얘기하시고 탄력인지 비탄력인지 얘기하시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 얘기하시고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얘기하시오 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자, 손도 대지 마시고 암산으로 풀 거예요. 자, 봐봐요. 아파트 가격 몇 프로? 4%. A 가격 4%, A 수요 몇 프로? 8%.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뭐가? AA가. 아니요. AA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오케이? 그럼 몇 분의 몇? 4분의 8. 4분의 8 얼마? 2. 2는 탄력, 비탄력? 탄력. 이게 답이야. 오케이? 그리고 A 가격이 4% 뭐? 상승. B 수요가 2% 뭐? 감소. 그럼 교차 탄력성이 얼마냐면요. 4분의 2 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0.5예요. 이게 왜 마이너스 0.5냐면 자 보세요. A 가격이 뭐하고? 상승. B 수요가 뭐? 감소. 그럼 이게 교차 탄력성이 반대로 움직여서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4분의 2인데 마이너스 4분의 2예요. 얘는 뭐하고? 상승. 얘는 뭐? 감소. 그럼 얘네 둘은 무슨 제?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일로 한번 와보실래요? 다시 일로 한번 와보실래요? 자, 잘 봐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어요? 아파트 수요가 감소했어요? 얘는 그냥 몇 분의 몇 하면 돼요? 10분의 5 하면 돼요. 10분의 5는 얼마? 0.5. 0.5는 탄력, 비탄력? 비탄력.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 아니면 5번. 근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어요? 근데 오피스텔 수요가 7% 뭐였어요? 증가. 얘 상승이죠? 얘 증가죠? 그럼 10분의 7입니까? 마이너스 10분의 7입니까? 10분의 7이에요. 얘는 뭐 상승, 증가는 같은 방향이거든. 맞아요? 그럼 둘은 무슨 제? 대치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일로 오세요. 다시 일로 오세요. A 가격이 10% 상승했어요. A 수요가 8% 감소했어요. B 수요가 20% 증가했어요. 자, 질문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고 탄력인지 비탄력인지 얘기하시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얼마인지 얘기하시고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를 얘기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 둘 다 여러분들 비교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A 가격과 A 수요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까? 그럼 요거는 아까는 얘랑 얘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이번에는 얘와 얘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럼 시험 문제는 꼭 내 거 가격 주고 내 거 수요를 뒤에 주나 그 뒤에 줄 수도 있나? 그 뒤에 줄 수도 있는 거야. 내 게 누군지를 봐야 되는 거야. 내 거 A잖아요. A 가격 뭐 상승, A 수요 뭐 감소, 몇 분의 몇? 10분의 8. 10분의 8은 뭐야? 0.8. 0.8 뭐? 비탄력. 얘는 여러분들 이제 대체제 보완제에서 부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얘가 뭐 있어? 상승. 얘는 뭐 증가. 그럼 무슨 방향? 같은 방향. 근데 하지만 10분의 얼마? 10분의 얼마? 20. 그럼 탄력성 얼마? 2. 2인데 2가 중요한 게 아니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얘하고 상승하고 얘 증가되면 그러면 무슨 제? 대체제. 아까는 차이점. 자, 갑니다. 아까는 A하고 B가 교차 탄력성입니다. A 가격과 B 수요가 교차 탄력성입니다. 근데 이거 뭐 있어? 상승. 이거 감소. 마이너스 해놓고 숫자를 얘기해야 돼. 왜냐면 플러스하고 보완제가 될 수가 없거든.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이면서 보완제가 될 수가 없거든. 그럼 이거 뭐? 상승. 이거 감소. 뭐고? 마이너스 0.5이면서 무슨 제? 보완제. 한 번 더 할게. 일로 오세요. 자, 눈으로 봐요. 아파트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오피스입니까? 그럼 아파트는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아파트 오피스로 교차 탄력성. 다시 아파트로 가격 탄력성. 아파트 오피스로 교차 탄력성. 이거 뭐 10. 이거 5. 10분의 5. 0.5. 0.5 탄력 비탄력. 이거 뭐 요거 뭐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무슨 제? 대체제. 저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물으면 탄력과 비탄력으로 얘기하시든지 대체제 보완제로 얘기하세요.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A 가격 10% 상승. A 수요 20% 감소. 끝났어.
A 가격 10% 상승, A 수요 20% 감소. 탄력. 내 거는요. 탄력과 비탄력 얘기해야 돼요. 내 거 다른 놈이 대체제 보완제 얘기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다시 할게요. 집에 못 가요. 어딜 집에 가요? 못 가요. 다시. A 가격 10% 상승, A 수요 5% 감소. 비탄력 10분의 5니까 0.5. A 가격 8% 상승, A 수요 16% 감소. 탄력. 왜 탄력? 2니까. 맞아요? 자, 갑니다. A 가격 10% 상승, B 수요 20% 증가. 대체제입니다. A 가격과 A 수요가 아니잖아. A 가격 B 수요잖아. 근데 얘가 상승하고 얘가 증가했잖아. 그러면 대체제입니다. 다시. A 가격 10% 상승, B 수요 20% 감소. 보완제입니다. 다시. A 가격과 A 수요는 탄력 비탄력 판단하는 거야. 알겠어요? A 가격과 B 수요는 대체제 보완제 판단하는 거야. 그럼 A 가격과 A 수요에서 탄력 비탄력 판단할 때는요. 몇 프로 중요하겠지. 처음에는 나온 게 밑으로 가고 나중에 나온 게 위로 갈 거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아파트 가격 10% 상승, 아파트 수요량 5% 감소. 비탄력. 다시. 아파트 가격 10% 상승, 아파트 수요량 20% 감소. 탄력. 아파트 가격 10% 상승, 오피스텔 수요 8% 증가. 대체제. 아파트 가격 10% 상승, 오피스텔 수요 8% 감소. 감 왔구나. 감 왔어. 보완제. 오케이. 자, 다시. 내 거는 못 따진다. 탄력, 비탄력. 내 거 다른 놈은 못 따진다. 대체제, 보완제.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아파트 가격 10% 상승, 아파트 수요 5% 감소, 비탄력. 쳐다보면 어떡하자는 거야? 방금 여러분들 표정이 어땠는지 알아요? 아파트 가격 10% 상승, 아파트 수요 5% 감소. 그러니까 뭐시. 다시. 뭐시 하지 말고. 자, 아파트 가격 10% 상승, 아파트 수요 5% 감소, 비탄력. 아파트 가격 10% 상승, 오피스 수요 8% 증가. 7% 증가. 대체제. 한 번 더 할게요. 이제 안 합니다. 저를 보세요.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A 가격 10% 상승, A 가격 10% 상승, B 수요 5% 감소. 좋아요. A 가격 20% 상승, A 가격 20% 상승, B 수요 30% 증가. 대체제. 좋아요. 자, 다시 마무리합시다. 이제 A 가격 10% 상승, A 수요 5% 감소. 비탄력. A 가격 10% 상승, B 수요 20% 증가. 대체제. A 가격 10% 상승, B 수요 20% 감소. 보완제. A 가격 10% 상승, A 수요 20% 감소. 탄력. A 가격 10% 상승, A 수요 5% 감소. 비탄력. 마지막인데 이제 안 합니다. A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딱 4개 물을 거야. 자, 딱 4개 물을게. 4개 묻고 답하고 집에 갑시다. 알겠죠? 예. 아파트 가격 4% 상승, 아파트 수요 8% 감소. 탄력. 아파트 가격 4% 상승, 아파트 수요 2% 감소. 비탄력. 아파트 가격 4% 상승, 빌라 수요 2% 증가. 대체제. 아파트 가격 8% 상승, 빌라 수요 4% 감소. 보완제. 이렇게 된 겁니다. 내 거 가격, 내 거 수요는 못 따진다. 탄력, 비탄력 따지고요. 크기 보고. 내 거 가격, 다른 놈 수요는 방향 보고 못 따진다. 대체제, 보완제 따진다. 오케이? 그래서 아파트는 탄력, 비탄력 따지는 겁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은 대체제, 보완제 따지는 겁니다. 아파트는요, 크기 봐야 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은 방향 봐야 됩니다.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모의고사 친 사람은요, 분명 모의고사 안 친 사람보다 다를 거고요. 해설 들으신 분, 안 들으신 분들과 분명 차이가 날 겁니다. 저는 2회 모의고사 해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